금요일 금과 은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특히 금은 안전자산이라는 단어에 익숙한 분들에게 충격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정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만 보고 끝났다 라고 단정하면 그 순간부터 판단이 흐려집니다. 금값을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선물이냐, 현물이냐를 분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인베스팅 화면에 찍힌 가격을 기준으로 공포를 키우지만 그 숫자는 종가가 아니라 정상화 성격이 강하고 시장의 큰손이 특정 구간에서 가격을 찍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하는 건 현물 중심의 흐름입니다. 이번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라고 말하기엔 하루 변동폭이 너무 컸습니다. 현물 기준으로 고점 대비 두 자릿수 하락이 단번에 발생했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크게 였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너무 짧은 시간에 포물선처럼 올랐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을 패러볼릭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포물선으로 가속도가 붙는 순간 상승의 강도만큼 조정의 강도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상승 구간에서 들어온 돈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자보다 단기 자금이 훨씬 많아지고 단기 자금은 지키는 돈이 아니라 도망갈 돈이 됩니다. 한두 달 사이 20%에서 30% 수익을 본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1년 장사를 끝낸 겁니다. 더 욕심을 내기보다 이익을 확정하고 나가려는 유인이 훨씬 강해집니다. 여기서 가격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매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번집니다. 더 중요한 건 상승 막판에 들어온 이른바 약한 손입니다. 싸게 살 때는 못 들어오다가 폭등을 보고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 자산이 크지 않은데도 조급함 때문에 빚을 내거나 레버리지를 써서 따라붙은 사람들입니다. 레버리지 20배, 50배는 말 그대로 작은 변동에도 생사가 갈립니다. 금이 10%만 빠져도 그들의 계좌는 마진콜과 강제 청산으로 순식간에 정리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이 보여준 장면입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공포가 생긴 게 아니라 공포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이미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구조는 포물선 상승의 그림자처럼 늘 따라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조정이 단발성 충격으로 끝날지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지. 그렇다면 질문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많이 오른 차산은 조정한다는 건 교과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하필 그날 그 한마디들이 반가쇠가 됐느냐는 거죠. 시장은 늘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아주 작은 불씨 하나에 산사태처럼 붕괴합니다. 모래산을 쌓아 올린 건 급등 그 자체였고 산사태를 만든 건 말 그대로 반가쇠였습니다. 이번 반가쇠는 결국 달러와 국채 금리였습니다. 금은 달러의 거울이자 실질 금리의 상대편에 서 있는 자산입니다. 달러가 약해지고 국채가 흔들리고 금리가 출렁이면 금과 은은 단순히 안전자산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레버리지 포지션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에 따라 더 폭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정치적 메시지 하나가 시장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달러 약세 흐름이 이미 진행되고 있던 국면에서 약달러 좋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오면 시장은 즉각 다음 장면을 상상합니다. 달러는 더 밀리고 외국 자금은 미국 국채를 더 팔고 10년물 금리는 더 튀고 금융시장은 더 흔들린다. 금은 원래 그런 상황에서 강해지는 자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급등의 후유증 때문에 강해지기 전에 한 번 꺾이는 모습이 먼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진짜 중요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재무당국이 우리는 강달러를 지향한다는 신호를 강하게 주면서 시장을 진정시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달러를 방치하지 않겠다. 국채 시장을 흔들리게 두지 않겠다. 그리고 금의 과열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그 말을 얼마나 믿느냐입니다. 강달러 발언이 나오면 보통은 달러가 반등하고 금이 눌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한마디로 흐름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셀 아메리카라는 압력이 이미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고 재정 지출이 불어나고 글로벌 자금이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재평가하는 흐름이 멈춘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 연준 수장 인선과 관련된 상징성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긴장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긴축을 더 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스치기만 해도 알고리즘은 즉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 시장에는 이미 레버리지 포지션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층이 무너지면 스톱로스와 마진콜이 연쇄적으로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즉, 반가소에는 말이었지만 폭락을 만든 건 구조였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황 1974년과 닮았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닮은 점도 있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닮은 점은 단순합니다. 둘 다 엄청난 상승 이후에 시장이 스스로 과열을 시키는 급격한 조정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상승이 길어질수록 늦게 들어온 돈이 늘어나고 늦게 들어온 돈일수록 공포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공포는 늘 같은 방식으로 폭발합니다. 손절매가 연쇄적으로 걸리고 증거금 부족으로 강제 청산이 터지고 프로그램 매도가 그 불길을 더 키웁니다. 이 구조는 시대가 바뀌어도 반복됩니다. 하지만 차이는 훨씬 중요합니다. 1974년은 금값이 떨어질 만한 거대한 실물 변화가 존재했습니다. 오일 쇼크가 진정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끝나가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시장을 덮었고 베트남전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지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받았습니다. 즉, 금을 붙들던 이유가 약해질 수 있는 환경이 실제로 생겼던 겁니다. 게다가 당시 미국은 부채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누를 체력도 상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길고 깊게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자재 전반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이 석유 중심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금속과 광물,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의 시대입니다. 하루 이틀 흔들렸다고 해서 물가 압력이 끝났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한쪽으로 정리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확산되는 흐름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 차이는 미국의 부채 부담입니다. 부채가 큰 상태에서는 금리를 마음껏 올리는 순간 이자 비용이 폭증하고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1974년처럼 정면 승부로 금을 눌러버릴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이것이 이번 조정을 역사적 급락의 반복으로만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가져가야 할 핵심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번 급락은 추세가 끝났다의 신호라기보다 과열이 정리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물론 조정은 하루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포를 한번 경험한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와도 본전에서 나가자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그 심리가 매물로 작동하면 시장은 보통 급반등보다 시간을 들여 바닥을 다지는 흐름으로 가기 쉽습니다. 즉, 단숨에 치솟는 반등보다 출렁이며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구간입니다. 급락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조정이 끝난 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입니다. 시장은 감정으로 흔들리지만 결국 방향은 자금의 이동으로 결정됩니다. 지금의 핵심 키워드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셀 아메리카, 미국 자산을 줄이고 다른 대안을 찾는 흐름입니다. 이번 급락이 그 흐름을 끝내버려 떠쓰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흐름이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금과 은이 재물이 된 성격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금의 상승 그 자체가 아니라 금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약해지고 국채 금리가 출렁일 때 금이 폭등한다는 건 전 세계 자금이 미국의 신용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과 월가의 큰손들은 종종 금과 은의 급등 국면에서 손절을 강제로 유도하는 장을 만듭니다. 레버리지가 많은 시장일수록 효과는 더 큽니다. 약한 손을 쓸어내면 당장의 가격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고 공포가 진정됐다라는 그림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조정이 끝나면 셀 아메리카 자금은 어디로 갈까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다시 미국 국채로 돌아가는 바이 아메리카 시나리오. 둘째, 주식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으로 이동하는 시나리오. 셋째, 다시 원자재. 그 중에서도 금과 은으로 회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첫 번째 가능성은 낮습니다. 강달러, 강국채를 말로 외친다고 해서 근본적인 불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책과 재정, 지정학이 뒤따라줘야 하는데 그 조건이 아직 충분히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아시아 시장으로의 이동은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이것도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미 고평가 논란이 붙는 순간 대체 자산으로서 매력은 금방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세 번째, 원자재입니다. 특히 역발상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비싸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금과 은이 갑자기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내려오면 공포가 가라앉은 뒤에는 다시 시선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본능입니다. 싸졌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싸졌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좋아지는 구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단기적으로 V자 반등보다 유자형 회복이 더 자연스럽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폭락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본전 매물로 작동합니다. 돌아오면 판단은 매물이 곳곳에 매복해 있기 때문에 조금 오르면 다시 눌리고 눌리면 다시 흔들리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야 시장은 다시 상승을 위한 바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급락은 끝이 아니라 체력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레버리지와 공포가 털려나간 뒤에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미국 자산을 줄이려는 돈은 결국 어디로 피난하느냐? 그리고 그 답의 유력 후보는 다시 금과 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략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폭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정보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손실은 방향을 몰라서가 아니라 공포와 조급함이 동시에 올라오는 순간에 잘못된 행동을 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금과 은은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견디는 게임입니다. 첫째, 레버리지는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 금지입니다. 금은 변동성이 낮아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이번처럼 하루에 두 자릿수 움직임이 나오면 레버리지 포지션은 시장이 판단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스톱로스, 마진콜이 자동으로 발동되면서 계좌가 강제로 정리됩니다. 잠깐만 버티면 올라온다는 생각은 레버리지 앞에서 무력합니다. 시장이 나에게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레버리지로 반등을 노리는 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둘째, 가격 예측 대신 구간과 비중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4,800이 바닥이냐, 4,600이 바닥이냐를 묻습니다. 솔직히 그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닥은 언제나 지나고 나서야 보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자산에서 금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중을 정하고 그 비중을 향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금을 늘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금 같은 조정은 한 번의 올인이 아니라 분할로 편입을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시장이 유자형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렇다면 한 번에 다 사는 순간 이후 흔들림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3에서 5회 혹은 기간을 나눠서 물량을 맞추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셋째, 내게 맞는 시간 프레임을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단기 트레이더와 장기 보유자는 같은 차트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단기 차트에 감정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폭락을 경험하면 장기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당장 내일 가격에 모든 신경이 쏠립니다. 이때부터 실수가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금을 보험처럼 들고 가는 사람이라면 하루 변동폭은 소음입니다. 반대로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면 지금 같은 변동성 구간에서는 손절 기준과 포지션 사이즈가 핵심이지 방향 예측이 핵심이 아닙니다. 즉, 나는 지금 투자자인가 트레이더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이라면 왜 이렇게 떨어지냐라고 묻습니다. 안전은 무변동이 아닙니다. 안전은 위기 국면에서 다른 자산 대비 생존 확률이 높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이라는 기능도 레버리지와 과열이 쌓이면 일시적으로 왜곡됩니다. 이번 급락은 금이 위험해졌다는 증거라기보다 시장에 과열된 돈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가장 좋은 행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레버리지 끊기. 둘째, 목표 비중 정하기. 셋째, 분할 기준 만들기. 그리고 넷째, 본전 심리에 휘둘리지 않기. 시장은 본전을 미끼로 사람을 흔듭니다. 하지만 원칙이 있는 사람에게 이번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이제 유자형 회복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확인하느냐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등이 나오면 바로 바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폭락 이후의 첫 반등은 대개 진짜 상승이 아니라 숨 고르기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본전 매물이 두껍게 쌓여 있는 구간에서는 조금만 올라와도 매도가 출렁이면서 다시 눌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이 아니라 신호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공포의 속도가 느려지는지입니다. 폭락 국면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 자체가 무기입니다. 공포가 공포를 낳고 매도가 매도를 부릅니다. 그런데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서는 하락이 완전히 멈추지 않더라도 급락의 각도가 무뎌집니다. 하루 변동폭이 줄어들고 장중에 과도하게 밀렸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되감기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이전처럼 한 방향으로 쏟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시장이 패닉 매도에서 가격 탐색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레버리지 청산의 흔적이 사라지는지입니다. 폭락은 종종 강제 청산 이벤트와 함께 옵니다. 이때는 금과 은이 논리로 움직이지 않고 시스템이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가격이 미끄러집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정되는 구간에서는 스톱로스와 마진콜의 연쇄가 줄어들고 변동성이 빠르게 정상화됩니다. 쉽게 말해 시장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던 시간이 끝나야 합니다. 시스템 청산이 끝나야 사람의 매수 매도가 다시 가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달러와 국채 금리의 방향성입니다. 금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러가 급반등하고 장기 금리가 튀면 금은 눌립니다. 반대로 달러가 다시 약해지고 금리가 안정되면 금은 숨을 돌립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완벽한 약달러가 아니라 불안의 진정입니다. 국채 금리가 더 이상 위험선 위로 치고 올라가지 않고 달러가 폭주하지 않는 순간 금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번 사태의 반가쇠가 결국 달러 금리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시장의 내러티브가 바뀌는지입니다. 폭락 직후 뉴스와 커뮤니티의 단어는 거의 같습니다. 끝났다, 거품이다, 황금의 종말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단어가 바뀝니다. 과열 해소, 분할 매수, 리밸런싱 같은 표현이 늘어납니다. 이때부터는 가격이 아니라 심리가 정상화되는 단계입니다. 유자형 회복은 가격보다 심리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실전적인 신호는 반등의 진리입니다. 바닥을 다지는 반등은 급등이 아니라 계단입니다. 한 번 오르고 눌리고 또 오르고 다시 눌리면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이것이 진짜 유자형 회복의 형태입니다. 반대로 V자 반등은 폭락만큼이나 급격한데 그만큼 본전 매물에 맞아 다시 꺾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반등을 보고 흥분할 게 아니라
눌림이 왔을 때 저점이 유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자형 회복은 한 번에 먹는 장이 아니라 원칙으로 모으는 장입니다. 변동성이 줄고 강제 청산이 끝나고 달러 금리가 진정되고 내러티브가 바뀌고 계단식 저점 상승이 확인될 때 그때가 비로소 조정이 과정에서 기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느냐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예측으로 싸우다가 지고 소수만 운영으로 이깁니다. 특히 이번처럼 급락과 공포가 한 번 지나간 뒤에는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내 계좌가 다음 파도까지 살아남는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 은을 운영할 때 반드시 3층 구조로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1층은 생존, 2층은 축적, 3층은 기회 포착입니다. 첫째, 1층은 현물 중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물은 내가 팔지 않아도 되는 물량입니다. 즉, 단기 변동성에 흔들려 던지지 않을 만큼의 자금으로만 가져가는 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물을 들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사실상 현물이 아니라 당위 자금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현물은 보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지나치게 크면 오히려 불안이 커지고 비중이 너무 작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핵심은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비중입니다. 이 비중을 먼저 정해 놓아야 급락이 와도 내 판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2층은 적립식입니다. 폭락 이후에는 유자형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구간은 한 번의 승부 보는 장이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장입니다. 적립식의 장점은 단 하나입니다. 내 감정을 시스템 밖으로 빼놓는다는 것. 가격이 오르면 적게 사고, 가격이 내리면 더 많이 사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적립식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1회 고정이 아니라 변동성 구간에서는 3주에서 4주 강역 분할처럼 더 촘촘하게 설계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빈도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셋째, 3층은 ETF나 단기 트레이딩 영역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급락을 보고 이번엔 반등 먹어야지 하면서 3층에 과도하게 돈을 올립니다. 그러면 3층이 1층과 2층을 무너뜨립니다. 3층은 말 그대로 옵션입니다. 기회가 명확할 때만 사용하는 작은 무기입니다. 유자형 회복의 체크리스트에서 말했던 신호, 변동성 축소, 강제 청산 종료, 달러 금리 안정, 계단식 저점 상승, 이 확인될 때 그때 비로소 이 TF나 단기 포지션을 고민하는 겁니다. 신호 없이 들어가면 그건 기회 포착이 아니라 공포 포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은에 대한 운영 원칙도 분리해야 합니다. 은은 금보다 훨씬 변동성이 큽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은을 금처럼 운영하면 심리가 버티지 못합니다. 은은 비중을 더 낮게, 분할을 더 촘촘하게, 손실 허용 범위를 더 넓게 잡아야 합니다. 같은 안전자산으로 묶는 순간 은은 늘 사고를 칩니다. 이번 급락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금은 안전해서 들고 가는 자산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들고 가는 자산입니다. 다만 그 불확실성의 가격은 언제나 변동성으로 청구됩니다. 그 청구서를 감당할 수 있는 운영 구조를 가진 사람만 다음 상승 구간에서 웃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급락은 금이 끝났다가 아니라 과열과 레버리지가 끝났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금과 은은 늘 그랬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확신을 가질 때 가장 위험했고, 가장 많은 사람이 공포에 질릴 때 가장 흥미로운 구간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그 구간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트라우마로 끝내느냐입니다. 그 차이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에서 갈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시장은 언제나 약한 고리를 끊어낸다는 겁니다. 급등에 끝자락에 들어온 약한 손, 빚으로 들어온 손, 레버리지로 들어온 손이 먼저 정리됩니다. 그 과정은 잔인합니다.
이유를 설명할 시간도 없이 가격이 꺾이고 멈출 새도 없이 더 밀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틀렸다. 하지만 많은 경우 틀린 건 방향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버틸 수 없는 방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이 퇴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폭락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방식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금은 정답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점입니다. 금은 주식처럼 성장 스토리가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금은 시스템의 균열이 커질수록 존재감이 커지는 자산입니다. 달러가 흔들리고 국채가 출렁이고 지정학이 꼬이고 정책 신뢰가 흔들릴 때 금은 빛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직선이 아닙니다. 금은 언제나 오르기 전에 사람을 떨어뜨리고 오르고 나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금 투자자는 성격부터 바꿔야 합니다. 빠르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번 조정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이 변동성의 가격표라는 사실입니다. 안전자산이라는 말은 내려가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다른 자산이 흔들릴 때 상대적으로 덜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전 세계가 금과 은에 관심을 갖고 레버리지가 붙고 한 알고리즘이 시장을 흔들면 변동성은 더 커집니다. 즉, 안전이라는 기능을 얻기 위해 우리는 변동성이라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를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폭락장을 겪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남깁니다. 나는 가격을 맞추지 않는다. 나는 원칙을 지킨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운영의 핵심입니다. 레버리지를 끊고 목표 비중을 정하고 분할 기준을 만들고 시간 프레임을 고정하고 달러 금리 심리 신호를 체크하며 계단식 회복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원칙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시장이 흔들릴수록 더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자라면 이번 조정은 재진입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싸서 손을 못 댔던 사람에게는 분할 편입의 구간이 열렸고 이미 들고 있던 사람에게는 포지션을 점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단, 조급함만 버리십시오. 폭락 뒤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한 번 공포를 맛본 뒤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다음 상승에서 가장 유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